네, 서울교대 그 1학년 학생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추석 연휴에 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시간표가 전부 지각이 달라서요. 그래서 안내했던 대로, 내가 예전에 썼던 글, 그 공교육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 다루게 될 그 질문들 중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질문,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그 학교 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공교육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가 반드시 공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학교 교육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는 것처럼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제도적 형식에 해당합니다.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교육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문명된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어떤 점에서는 공교육이 거의 동의어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은 공교육은 왜 생겨났고 어떤 점에서 공교육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냐, 존립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내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설명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그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가만히 읽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말한 바처럼 이 글이 다루는 주제는 이 공교육은 왜 존재하는가? 공교육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공자의 의미는 이 영어로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그 흔히 공교육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인가 이렇게 물으면 주로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법령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학교를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그 주인, 설립 주체와 그 비용을 전부 공공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 글과 관련해서 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런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법령을 세워서 국가의 비용을 들여서 모든 국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모든 아동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어, 좁게 말하면 18세기부터 말이죠. 18세기 말, 19세기의 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크게 변화합니다. 모던 소사이어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공교육 제도는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의무교육법은 그보다 약 100년 정도 전에 17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루터에 의해서 처음으로 재창이 되고 아주 부분적으로 독일의 여러 공국들에서 의무교육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주요국, 서양의 그 주요국들이라고 부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은, 대략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각 나라마다 좀 상이하고 배경도 상이하고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18에서 19세기에 걸쳐서 근대적 의미의 공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고 발달이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쯤에 초중반쯤에는 거의 그 제도적 틀을 다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공교육이 없었죠.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구식 학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조선 말 1895년 교육입국조서.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제 교육기본법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반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어, 소학교령,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소학교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교육이 이제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가 1985년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금방 일제 강점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는 상당한 질곡과 왜곡을 받고 해방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 그림을 그냥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제 18, 9세기에 오면 이렇게 이 그림들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 제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경제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회가 아주 급전직하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 요 두 그림에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19세기의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이죠. 또 요건 저 아이들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슬럼가라고 그러죠, 보통 빈민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규모 제조업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던 농부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산업이 다 이제 변하게 되니까.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공장은 도시 주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는 빈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빈민가의 자녀, 아이들, 골목길에 있는 아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 이 사진을 보여주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냥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에 보는 이 인물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 혁명 정부의 교육부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뽕도르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꽁도르세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르봉 왕조가 멸망하고 혁명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왕정에서 근대 사회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 혁명 아주 세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혁명 정부의 교육을 이끄는 리더로서 또 공공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중요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에 이 공공자가 붙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공교육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까지는 교육을 돈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고 농민이라든지 그 노동자라든지 이런 힘없고 사회적 하층민들은 아예 학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그 시민들은 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게 시민 정부의 프랑스 혁명이 아주 모토였고 제1의 그 정신이었고요. 그래서 차별 없는 교육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다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공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공교육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예, 꽁도르스의 이 프랑스 공교육 제도의 취지, 예, 왜 공교육이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쓴 몇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콩도로스가 쓴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이렇게 저작 콩도로스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 공교육에 이렇게 밑거름을 그린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콩도로스의 그 보고서 그 책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을 주도했던 세력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취지로 도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내 글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한 그 글에 콩도로스에 관한 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어, 이것은 아까 고종 황제가 1894년이 가보 계획이고요. 거의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1895년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시초가 마련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한성사범학교의 옛 사진입니다. 그 초등교원 양성 학교였고요. 사범학교였어요. 이렇게 이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학교령이 이제 근대식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이 예전에 고종 황제는 소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은 소학교라고 불러요.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자, 하여튼 그때 맨 처음에 그 소학교령 법안을 발표한 다음에 처음 만든 그 학교가 있습니다. 최초 1호 학교, 1호 학교는 여기 글씨가 약간 그리고 희미한데 예, 관립 관립 교동소학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교동소학교, 교동이 어디 있냐면은 교동소학교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게 관립인데 나라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왕립소학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식 최초의 초등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가 일제 말에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제국 시기에는 교장이 이제 한국 사람이서 박지상, 박재현 이렇게.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교장을 합니다. 성명지상이라고 적.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 서울 교동국민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땄으니까요. 그러다가 1996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된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서울교동초등학교로 개칭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기 있어요. 여러분 서울교동초등학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 종로구 쪽에 교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최고로 오래된 초등학교입니다. 참고로. 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부한 말, 조선 말기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우리가 이제 서양식 공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상 해방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18세기, 19세기 그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공교육의 역사적인 그 배경 등장하게 되는 데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여기 시민혁명을 대표하죠. 여기 이 시민혁명은 정치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렇게 예전에는 계급 질서였고 왕정 봉건 사회였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그게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 사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표, 정부의 대표를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이런 식의 그 서구 민주주의죠. 어, 이게 생겨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그 생겨났고요.
이게 18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실현, 차별의 철폐, 이게 공교육의 정치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혁명의 산물로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그 영국, 그 당시 19세기의 영국의 아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 사진 잠깐 봤죠, 그죠? 그것처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이 산업 경제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바뀌어야 될 게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 경제가 발달하다 보면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동자로서 숙련된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산업혁명은 공교육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내 글에는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과 이게 프랑스 혁명은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이 각각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18, 19세기에 서구 사회에서 생겨났고 아마 19세기 말경에 가면 서구의 대표적인 나라들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정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겨난 이래로 또한 공교육은 지금까지 여러 비판과 회의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공교육은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평등, 교육에서도 평등을 추구하려면 누구는 학교하고 누구는 학교 못 가는 이러한 체제는 없어야 되니까 모든 애들이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어느 정도 기초교육을 받아야지만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공교육이 생겨났다고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이제 공교육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오면서 거의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좀 흘렀다고 봐요. 지금까지. 계속적인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 비판 역시 그 두 가지, 그 애당초에 공교육이 내건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과연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거꾸로 불평등이나 사회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고착화시키고 도리어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온다. 이런 비판이 막 이제 오래전부터 제기됐어요. 특히 사회의 비판적인 관점. 를 취하는 그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재생산 이론 같은 게 등장합니다. 재생산 이론.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그 교육이 그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뭔가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반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다음에 공교육이 그렇다고 하면 산업 발전이라든지, 그 어떤 그 노동자들, 많은 대중들, 시민들에게 아주 양질의 각자의 적성과 재주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국가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의문이 많아요. 이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는 여전히 구닥다리식으로 구닥다리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딱 그 세팅이 되고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대규모로 굴러가거든요. 어, 어떤 변화에 상당히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덩치가 커지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이게 오늘날도 그렇죠, 그죠? 오늘날도 교육이 과연 우리 사회에 불평등에 기여를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어,
어디 그 생산성 본부인가요? 어디 경제 쪽에 그 연구하는 팀이 한국은행이군요. 한국은행이 뭔가를 조사했는데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조사해 본 거죠. 네,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지역 그 서울 수도권 빼고 지역에 출신 아이들이 많이 입학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어들고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어, 그 교육이 특히 공교육 제도가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하는 뭐 약간 희망적인 그런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내 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답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는 거지. 첫째는 이게 사회적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내가 그 글에서 썼는데 이것은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을 다 가리켜서 사회적 적합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에 그 적합해야 된다는 거지. 사회 필요에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평등의 해소, 이게 정치적 목표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국의 사례는 좀 여러분들은 앞에 그 내가 책에 적어놨으니까, 그 글에 조금 적어놨으니까, 어, 그걸 참조하면 됩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복지 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슬럼가에서 애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놀고 건강이니 무슨 뭐 교육이니 이런 걸 하나도 제공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의 복지, 노동자들의 복지, 노동자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이게 여기에 관심이 많아지고 점차로 그래서 국가가 복지에 관한 그다음 기초적인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하나씩 만들고 그게 좀 강화돼 가지고 영국의 공교육이 들어서게 되는 과정입니다. 영국은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사례는 경제적 성장,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사례는 정치적 발전. 이게 두 가지 사회적 그 적합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만 이 공교육의 존립분 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의 그 공적 가치, 공교육이 추구하는 그 공적인 가치, 우리가 그냥 공공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냥 공익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사회적 적합성, 사회적인 필요, 정치적 발전이나 경제적 성장 이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관점이 뭐가 없을까 이것인데, 그래서 내 글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소개시켜 놨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교육은 왜 공교육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사교육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자기 자녀들 그냥 알아서 교육시키죠.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교육, 돈 없는 사람은 교육 못 시키겠죠, 그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교육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공교육을 왜 공교육이 해야 하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미덕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덕. 근데 이 미덕이 크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미의 미덕이 있고 지적 의미의 미덕이 있다. 어, 도덕적 의미의 미덕, 그 미덕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니 히라보 아랫대입니다. 이렇게 덕이라 그냥 한마디로 번역할 수 있고요. 탁월성, 인간적 탁월성 이렇게 빼어난 인간의 자질 그렇게 부르는데 말하자면 도덕적인 빼어남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 미덕이라고. 지적 미덕은 지적으로 훌륭한 것, 훌륭한 자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질 그리고 지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 하는 일이고 이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 왜 이거를 우리가 공교육으로 해야 되느냐?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이 이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공교육은 이게 자유민의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운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딱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인간의 공동체적 삶,
이게 이제 국가나 또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이 유지와 성장의 근거이자 토대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읽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그러면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러면 이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아랫대를 길러주는 일. 이게 곧 모든 일의 근본이다. 모든 일의 뭐 정치적 발전이나 경제적 성장이라거나 하여튼 그 기반에 덕 미덕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그 기반 하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어, 이제 그 히랍 사람이니까요. 고대 히랍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고대 히랍의 그 이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오면 스승의 스승인 셈이 되는 그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대화편에서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것들은 돈과 명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미덕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플라톤의 변명에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죠. 변론, 팔러지. 플라톤이 그의 스승이 재판장에서 한 이야기를 다룬 대화편이 짧은 대화편이 변론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 중에 요 대목이 있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은 돈과 명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덕에서 생겨난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게 그 소크라테스의 생각인데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내 짧은 글은 공교육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가, 그 존립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글을 소개하고 과제로 제시한 거니까 연휴 기간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동시에 과제를 어, 강의를 못 하니까요.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보고 거기 그 질문 몇 가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 세 가지는 그 어렵지 않습니다. 어, 추석 연휴 끝나고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쯤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